네, 안녕하십니까. 허승민입니다. Recording 어, in progress.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종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종류가 들어있는 제품이 리브굿에 두 제품이 있어서 제가 이 두 제품을 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슈퍼 그린도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 들고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600억 CFU라고 돼 있어요. CFU를 잘 아시죠? 다 건강식품들 다 공부들 하셔가지고 아실 텐데 이거는 살아있는 균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프로바이오틱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장에서는 우리 pH 산도가 평상시에는 5였다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2.5 정도로 굉장히 강산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식사 도중에 식사 후에 식후에 바로 먹게 되면은 이런 프로바이오틱 제품은 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공복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을 먹게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이 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에서 넘어가서 소장과 대장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미생물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장을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10만에서 100억 CFU 이렇게 보통 나와 있는데 리브굿은 유난히 600억 해서 마리수가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그거는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갈 때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600억 마리, 600억 CFU를 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보통 한 100억 마리 뭐 이렇게 넣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회사랑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또 프로바이오틱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 플러스 9가지 효소가 엔자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엔자임을 따로 먹거나 마케팅을 해서 다른 제품을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 리브굿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미생물과 엔자임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같이 집어넣었다는 것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딜레이드 릴리즈 캡슐스라고 돼 있는데 지연 캡슐 위장에서 아까 소장으로 넘어갈 때 그 살아있는 균이 얼마나 남아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그거 600억 CFU도 모자라서 이제 그 캡슐 자체 공법을 위장에서 녹지 않고 소장에서 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 특이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하는 그런 공법으로 타 회사에서도 많이 만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굿도 이렇게 오가닉 제품과 캡슐이 지연돼서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600억 CFU의 세균의 개수를 어, 많이 늘린 거 하고 소화 효소를 9가지나 넣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가격면에 비해서는 너무너무나도 탁월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서두에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 보통 유산균에서 가장 생존력이 높은 미생물은 비피도 계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피도가 한 3가지 있고요. 락토바실러스는 유산균으로 가장 많이 쓰는 미생물 중에 하나라서 그 비율이 지금 보면은 거의 이렇게 좀 숫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비피도 박테리움 해가지고 이
비피도박테리아 미생물을 넣은 거는 그만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넣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이눌린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바이오틱의 원료 중에 하나고요.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가지 효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슬리퍼리 앨럼 해 가지고 느릅나무 이것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임산부가 먹는 거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00mg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할 때는 법적으로 이런 문구를 쓰게끔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임산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강한 것도 양이 많은 그런 그 미생물이랑 그 프리바이오틱이랑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함량이 많은 거를 제가 저도 가지고 있어서 임산부가 먹는 걸 봤는데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의례껏 어 법률상 용어로는 의료법상 그 건강식품 법률상 쓰는 거기 때문에 100mg 정도는 그렇게 큰 해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임산부는 금지한다. 이렇게 의사와 상담해라." 이렇게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세포 유전자는 100조개 정도 되고요. 뭐 유튜브에서 뭐 34조개다 뭐 60조개다 막 이러는데요. 우리가 기본으로 100조개를 보는 것은 우리가 식생활이 각자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나쁜 거를 먹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좋은 걸 만큼 먹으면 그만큼 미생물이 유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식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주변에 미생물 유전자가 1,000조 개나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10 배에 달하는 개수가 이제 미생물이고요. 이거를 전체를 마이크로 플로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개체군 하나를 따졌을 때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예. 제가 항상 이걸 들고 나오는데 저 이거 단어를 제가 고쳤습니다. 여기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오타를 했더라고요. 디지즈인데 디지즈 스트레이어인데 예. 디지즈 스트레이어 해 가지고 예 이 기능의학의 빙산 이론 이거 가장 레전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이거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모든 전체적인 거는 제가 토요일 날 강의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성이 균형이 깨지면은 10대 증후군이 나타나고 암이 이제는 발현이 되는데 그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부족할 때는 여기서 어떤 거가 해당 사항이 될까요? 여기 3 번하고 4 번이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장애 증후군이 있고 그다음에 속에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겨서 이게 다 미생물이랑 효소 관계에 관한 것들이 다 파괴가 될 때 생기는 그런 증후군들이라서 3 번, 4 번의 문제가 있을 때 예 이렇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불균형하거나 깨져 있다거나 할 때 이렇게 흡수장애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을 우리가 앓을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될까요? 내가 엄마가 산모가 아기를 가져서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옵니다. 보통 요즘은 현대에서는 산모들이 다 제왕절개를 하는데요. 산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딜을 타고서 아기가 나오면은 그 딜 입구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는데 아이가 그것을 체내에서는 양수를 통해서 미생물을 엄마한테 받아서 먹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미생물을
어떤 식습관을 가져서 미생물을 아이에게 공급해 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태어날 때 그냥 순산을 하게 되면 유도분만을 해서 이렇게 질을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아기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샤워를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이 과정 없이 그냥 제왕절개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피부를 통해서 가지고 태어나야 될 미생물을 다 소실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태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병을 앓게 되나요? 아이가 아토피 질환하고 또 피부병하고 습진 같은 거, 그다음에 천식, 이런 알러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다 엄마한테 모자라는 미생물, 그리고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피부를 통해서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이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인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성장 시절을 잘 보내면은 또 뭐 이제 성인이 돼서 건강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태어날 때 산도에서 얼마나 많은 미생물을, 또 양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생물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아기의 건강이 결정되고요. 내가 살아서, 그 아기가 살아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미생물이라는 것을,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층이 어디일까요? 누굴까요? 산모들이죠. 예, 신부들이죠. 임신을 해야 될 신부들이 이거를 알아야 아기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그래야 태어나서 약을 안 먹고 감기 훌쩍훌쩍 걸려 가지고 맨날 기침하고 항생제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런 정상적인 분만에 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식이요법으로 아기를 가졌을 때 섭취를 하게 되면 정말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미생물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장과 뇌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우리가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뇌와 이 소장과는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은 뇌도 안 좋고요. 뇌도 안 좋으면 장도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한 나의 라이프 스타일, 건강한 나의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건강한 나의 뇌의 중추 신경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불량식품을 먹고 또 약품을 먹고 기타 첨가물이 들어간 그런 모든 식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소장에 영향을 미쳐서 장내 미생물을 파괴를 시키고,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한 상태로 우리 몸을 지배를 하게 된다면 뇌도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고요. 감정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게 돼서 디프레션이나 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소장에 미생물이 결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 같으면은 우울증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ADHD 산만한 증후군이 있어요. 요즘은 어른도 굉장히 많고 성인들이 그런 ADHD가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 뭐 아이들은 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ADHD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 ADHD 약을 먹겠습니까? 저 같으면 미생물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드시라고, 또 먹으라고 저는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관계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아니, 세 부류예요. 여기는 하나가 없는데요. 유익균이 있고요.
유해균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균이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원래는 정상 분포로 따지면 85대 15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85대 15를 갖고 있는 정상인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 망가졌고요. 음식물이 식품 공해 때문에 다 먹어도 우리 몸속에서 미생물이 다 파괴되고 미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해균 때문에 우리 몸이 조화로운 장내 미생물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유익균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요. 면역도 좋아지게 되고 또 건강한 장벽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앞부분 보시면은 여기 장내 위에 보니까 제가 그 성분을 보니까 L글루타민이 있어요. 건강한 장벽을 가지려고 하면요. 미생물과 엔자임 효소도 있어야 되지만 장벽이 튼튼하게 되려면 장벽은 점막 세포고요. 그 점막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L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글루타민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장누수를 치료할 때 미생물을 먹이게 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요. 그리고 플러스 글루타민, L글루타민산이라는 거를 따로 사 가지고 아니면 따로 처방을 하든가 해서 먹게끔 돼 있는데 세상에 리브굿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아미노산도 이렇게 들어 있으니 얼마나 정확하게 기능의학적으로 이 대형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게 정말 보면 볼수록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기능의학적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L글루타민 한번 나중에 요 패키지 볼 때 뒷면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유해균이 이렇게 있다면 일단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디프레션 뭐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 거를 가중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유해균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비도 있고 장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런 기능들을 혹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소화 기능 장애가 어떤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면역 아이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번역을 잘못한 것 같네. 면역을 활성화 이거 아닌데 유해균 이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장내 세균 세 번째 장내 세균 불균형 으로 예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뭐 25대 75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중간균이 한 60% 있는데요. 유익균이 처음에 25% 중간균이 한 60% 나머지 15%가 유해균 그러면 중간균 60%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냐. 오늘 굉장히 단짠 음식을 먹었냐. 기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냐. 아니면 인스턴트를 먹었는가. 튀긴 걸 먹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간균은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은 유익균으로 붙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나쁜 음식을 먹었으면 유해균으로 그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신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간균이 항상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를 유익균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내가 식이요법을 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정상적인 게 85대 15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있는 비율이 85대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여기 미생물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어디 가나 빠지지 않습니다. 뭐 암에도 스트레스, 아까 10대 증후군도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증후군이 이제 점점점점점점 퍼져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미생물군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미주신경과 신경매개체에 서로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가 이게 당내 세균통의 불균형이 와서 이거를 우리가 기능의학적으로 이 용어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장내 세균총 불균형 그러면 디스바이오시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현상이 일어날 때 우울과 불안과 또 면역 활성화를 저해시키죠. 예. 그리고 행동에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인지에도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우러져서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은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필수 보조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려견을 키우시지만 키워야 될 거는 반려미생물입니다. 반려미생물을 평생 동안 키워야 되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뼈를 화장해서 뭐 이렇게 보관해 두지 않은 이상 땅에 묻어둔다면 다 분해돼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흙으로 돌아갈 때 왜 흙으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몸에 미생물과 효소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우리 몸을 다 땅에서 미생물과 효소가 배합이 돼서 점점점점 이제 이걸 흙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내 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을 때 뭐 우리가 각자 죽는 나이가 틀리기는 하지만은 미생물과 효소의 그 비율 함량은 100%가 있는 게 아니라 한 120% 넘게 있다 그래요. 그럼 뭐 20%는 뭐냐? 20%는 우리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과 조화롭게 이제 합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미생물과 효소를 우리 몸속에 이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120%를 우리 몸속에 정상인인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이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했나요? 아직 있구나.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면역을 어디서 조절해요? 백혈구에서 조절을 하죠. 근데 백혈구를 누가 만드나요? 소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소장에서. 예, 소장에는 소장벽이 있어요. 소장벽이 있어서 그 벽이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당점막에 면역세포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어 패치라고 그래 가지고 예, 이 소장의 이 면역을 담당하는 우리의 면역세포의 80%를 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거나 소화흡수 장애군이 나한테 생겼어요. 그럼 면역이 좋아질까요? 면역이 떨어지겠죠. 감기에도 잘 걸리겠죠. 코로나에도 잘 걸리겠죠.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 이 마이크로바 미생물을 잘 드신 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면역을 조절하는 파일 패치가 우리 소장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소장은 굉장히 우리의 면역을 위해서 소장벽을 보호해야 되는데 소장벽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첨가물 들어간 음식 드시면 안 되고요. 밀가루 음식 드시면 안 되고요. 튀긴 음식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소장벽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원수 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우리 먹잖아요. 예. 그냥 서서히 소장벽이 망가질 뿐이에요. 당장 망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특히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안 좋은 거는 밀가루 음식, 단 거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소장이 무너지면 나중에 대장은 점점점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대장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소장이 망가지면 대장이 망가지는데 소장에서 이렇게 면역세포 분장인 이 패치가 우리의 면역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소장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조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음식도 잘 드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장의 이 벽이 튼튼해야 감염에 대한 보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 L-글루타민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예. 소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미노산입니다. 따로 글루타민을 사가지고 안 드셔도 이것만 드셔도 모든 게 그냥 하나로 통일돼서 소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리브군 이 프로바이오틱은 정말 최고입니다. 예. 예, 이 소장관 내벽이 튼튼해야 병원체에 대한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소장벽이 만약에 밀가루를 많이 먹고 기타 첨가물 들어간 음식 많이 먹어서 소화효소 파괴되고 미생물 파괴돼서 이 벽이 단단하게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밀착 결합 상태로 돼 있는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벌어지면은 소장에서는 가문맥을 따라서 영양분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수용성 혈관을 통해서 쭉 우리의 영양분이 분해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데 거꾸로 혈관과 가문맥을 통해서 우리 영양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장벽이 이렇게 헤쳐져서 장벽이 다 해체가 당하면은 벌어져 가지고 이 사이로 나쁜 유해 물질이 혈액으로 다 유입이 되게 돼서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여드름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여드름 아토피 고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피부과 가 가지고 스테로이드제 먹고 약을 먹잖아요. 예,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지 않아요. 예, 저 같으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드세요. 마이크로바이옴 먹으면은 바로 낫고 또 일전에 신라제 먹고 또 여드름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제가 이미 대표님한테 들었는데요. 이렇게 거기에도 이제 미생물이 있습니다. 예, 신라지세도. 그래서 이 미생물을 먹으면은 이런 피부병도 맞게 되고 아토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장벽 이걸 튼튼하게 하는 방법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소장벽이 밀착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단단한 이 결합을 이거를 벌어지게 만들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장누수가 생긴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이거는 하루에 2알씩 먹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 틀리긴 해요. 이거를 메가로 하루에 2번 먹을 수도 있고요. 1번 먹을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체질이 다 달라서 이거를 메가로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먹었다 그러면은 약간 장내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메가로 드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메가로 처음에 좀 먹어서 장벽을 빨리 복구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체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되고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네 번째 소화기 건강을 개선을 시키겠죠.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 헤스탈 먹고 그래서 여기 소화효소제 9가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미생물이 없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아까 소화 흡수 장애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소화에 여전히 이제 장애가 생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젊은이들은 소화 요소가 아주 잘 분비가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소화 요소도 분비가 안 되고 또 나이 들어서는 세포가 많이 죽어가고 재생을 잘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이 미생물 숫자도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당연히 숫자가 부족하면
소화기관도 약해지고 소화기 건강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예, 마이크로바이옴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어, 역할을 한다는 거 하고요. 다섯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랑 같이 함께 단세지방산 같은 특정 그 대사산물, 부산물이 생성이 돼요. 이런 것들이 생성되면은 염증이나 이런 질병과의 그런 면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바이오틱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눌린, 아티초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고, 음, 아티초코, 이눌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고요. 장내 유익균의 이제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익균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를 하면서 우리 몸의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 중요한 면역 항상성 유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하고요. 마지막 여섯째, 뇌 건강 개선을 하겠죠. 그래서 뇌 기능 개선돼도 먹지만 뇌 질환을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될까요? 할 때 저 같으면 메틸렌 블루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증 있는 사람들, ADHD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뇌 건강 개선하는 데 크게 도모를 해주고요. 편두통도 감소를 시키는 그런 역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는 걸 예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거를 막아야 콩팥도 건강해지고 부신도 건강해지고 갑상선도 건강해져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를 하는 거를 예방하지 못하면은 부신하고 갑상선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신과 갑상선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 예방 차원에서 뭐를 먹어야 될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나 갑상선 질환 있어요. 저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드시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담즙이 분비되죠. 담즙이 분비돼서 대장으로 흘러가는데 그 담즙이 2차 담즙을 다시 재흡수시켜서 간으로 올려보내는 역할도 미생물이 합니다. 예, 그리고 배변 활동 촉진하는 거 이런 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일반적인 상식이 죠. 노폐물과 숙변을 제거하는 거 하고 장내 미생물이 디스바이오시스 현상이 일어날 때 균형을 회복하도록 85대 15의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음식 찌꺼기 발효를 촉진한다. 제가 이거를 음식이 우리가 몸에 들어가서 미생물이 없으면요. 약간 말이 약간 좀 틀린데 음식물이 발효가 돼 버려요. 발효가 되면요.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발효가 되면은 몸 안에서 가스가 차고 또 팽만감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음식 찌꺼기를 발효시키지 않고 그 발효된 거를 촉진시켜서 흡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장에서는 연동 운동과 역연동 운동을 통해서 대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동 운동과 역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유해 독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클로로필이나 제올라이트가 유해 물질을 배출도 하지만은 우리 대장에서도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지방의 유해 물질을 배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유해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염증성 장질환이나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뭐 염증성 장질환 많잖아요. 크론병도 있고 그리고 또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 항바이러스, 메틸렌블루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지만은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독감이 걸렸어요. 팬데믹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예 코로나 때도 반드시 영양 비타민 먹어야 되는 거 빠지지 않고 또 거기에 플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미생물도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K5, 7 이런 거 생성을 촉진시키고요. 또 우리가 밤에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려 그러면 그 전구 물질은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전구 물질은 트립토판이에요. 근데 트립토판은 소장에서 낮에 햇빛을 보고 우리 몸속에 합성이 돼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트립토판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생물이 반드시 있어 줘야 트립토판이 생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관성이. 내가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소장에 트립토판을 잘 생성을 시켜야 되고 트립토판을 잘 생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요한 거죠. 예. 여기 나와 있네. 2차 담즙산 재흡수를 촉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담즙산이 대장에서 돌아다녀서 나가지 않고 대장에 머물러 있으면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먹으면 뭐를 예방할까요? 대장암을 당연히 예방하겠죠.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2차 담즙산을 재흡수시켜서 다시 간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알뜰해요. 몸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무조건 내보내지 않아요. 칼슘도 내보내지 않고요. 몸에 필요하다 하면 신장에서 다시 재흡수시켜서 소장으로 돌아가서 소장에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담즙산도 이렇게 재흡수시키는 그런 몸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냥 무조건 막 버리지 않아요. 쓸만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져다 쓰고요. 뼈에서도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에 우리 뼈에서 조골 물질이나 파골 물질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대흡수시켜 가지고 다시 써요. 뼈의 칼슘을 그 파골 세포나 조골 세포에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다시 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 몸에서 버릴 것 없이 걷어서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이 너무너무 검소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모든 보조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먹습니다. 예, 저도 리브굿 들어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고 먹는 건 유일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가 들어와서 제가 이걸로 교체를 했는데 예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슈퍼 그린 있잖아요. 슈퍼 그린 시간이 많이 지나가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슈퍼 그린하고 마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은 우리 몸의 근본 세포 미생물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름길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오래 했으니 Recording stopped.